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실명의 위험으로 지적되는 질환들 중에는 녹내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녹내장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실명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죠. 조기 발견을 통한 꾸준한 관리로 실명의 위험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약물로 가능한 걸까요? 녹내장 진단과 증상, 일상에서 조심할 부분들까지 오늘은 녹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시간이 길어진 만큼 건강 습관이 중요할 텐데요. 챙겨야 하는 부분들 짚어보겠습니다. 건강 365 유재하의 지난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녹내장이 실명 질환인 건 맞지만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실명에 이르는 건 아니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시력을 유지하며 지낼 수 있다는 건데요. 정상 안압을 유지하는 게 녹내장 치료의 핵심으로 얘기됩니다. 안과 전문의 주천기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녹내장에 대한 두려움은 실명을 떠올리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명하는 질환은 아니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질환은 네.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일찍 발견하면 실명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실명 원인으로만 보면 백내장이 더 높지 않나요? 하지만 또 백내장은 수술로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인 거죠? 예,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백내장이 이제 미개발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가장 개안 수술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백내장 때문에 실명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정도 문명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백내장은 수술로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실명의 원인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대신 이제 녹내장은 한번 손상되면은 다시는 복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명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녹내장은요 수술로 회복되거나 완치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걸까요? 이제 사실은 녹내장은 시신경의 병이거든요. 시신경은 중추신경계의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는 한 번 손상을 받으면 다시 원상 복귀를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킨슨 병이라든가 알츠하이머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손상받으면 다시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녹내장도 시신경 즉 중추신경계 질환이기 때문에 한 번 손상을 받으면 다시 원상복귀는 못합니다. 네, 시신경의 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안압이 중요한 건가요? 안압을 낮춰서 진행하는 게 최선인 거죠? 사실은 이제 시신경 자체에서는 원상 복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신경이 더 이상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이제 시신경에 이제 거기에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관들이 있는데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 혈관이 굉장히 위축이 되기 때문에 안압을 떨어뜨려줘야지만 이 혈관들이 잘 시신경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에 어떤 병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안압을 떨어뜨려줘서 시신경에 산소랑 영양분이 잘 공급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네. 녹내장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이름이 좀 비슷해서 그런지 백내장과 혼동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백내장과는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이제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시신경이 나빠져서 결국은 우리가 중심 시력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주변부 시력이 점점 이제 흐려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백내장은 말 그대로 이제 수정체가 혼탁이 돼서 하얗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약간 뿌옇게 보이고 이제 그런 현상이 회복은 수술로 가능합니다. 녹내장의 상태로 볼 때 조기부터 중기, 말기로 구분이 될까요? 이제 어느 정도 시신경이 손상되느냐 아니면 시야가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녹내장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별다른 초기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건강진단에서는 우리가 흔히 안압을 재고 시력을 재고 시신경 사진을 찍습니다.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안압이 정상이나 그보다
높거나 이럴 경우는 우리가 녹내장을 고안압증을 이제 의심을 하고 네. 고안압증은 녹내장으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시신경 사진을 찍어봐서 이것이 창백하게 보이냐 아니면 창백하지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녹내장 의증이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안과에서는 그런 정밀 검사 의뢰 오면 거기서 좀 더 시신경을 컴퓨터화되어 있는 진단 기계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하고 네. 시야 검사를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초기 증세는 아프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중심 시력도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네. 환자들이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초기부터 중기, 말기의 단계는 상태로 볼 때 어떻습니까? 초기는 뭐 아주 주변 시야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거의 환자가 느낄 수 없고요. 중기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가운데 보이는 건 잘 보이는데 주변부에 오는 사람은 잘 못 알아본다든가 주변에 있는 산모를 잘 감지를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조금씩 느끼게 되고요. 말기에서는 시신경이 아주 심각하게 손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심 시력만 남고 마치 우리가 총구멍을 통해서 물체를 보는 듯이 가운데 시력만 남고 주위 부분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진단에서 시력을 체크할 때는 그 사람 중심 시력은 계속 시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시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초기나 좀 비교적 빠른 중기에 발견해서 안압을 조절을 하면 실명의 위험은 막을 수 있는 걸까요? 글쎄 우리가 유일한 방법이 안압을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안압증 있는 사람들은 정상 범위로 떨어뜨려야 되고 정상 안압성 녹내장이 있습니다. 안압은 정상이지만 시신경이 자꾸만 손상되는 이런 병을 우리가 정상 안압성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사실은 녹내장의 시신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압약을 써서 정상보다도 더 떨어뜨려 주는 것이 유일하게 시신경을 살릴 수 있고 시신경의 혈관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안압을 떨어뜨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녹내장 말기나 아니면 치료를 해도 안압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그때는 실명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말기나 안압 조절이 실패하게 되면 반드시 시신경은 손상되기 때문에 분명히 실명 위험은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보이는 시야도 많이 더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참 녹내장도 초기 치료가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한 번 망가진 시신경을 회복시킬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압을 또 낮출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단계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안약으로서 이제 안압을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압이 잘 떨어지면 좋지만 만약에 안압이 잘 안 떨어지거나 약을 너무 여러 개를 써야 되는 경우는 한 번 녹내장에 걸리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 보기도 하는데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방수 배출로를 넓혀주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배출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라 해서 인공 조형물을 넣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안약을 쓰고 약을 여러 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용되는 약물이 뭔가요? 녹내장 치료에 쓰이는 좋은 약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녹내장 치료가 이제 그 안압을 떨어뜨려주는 약물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뭐 방수 생성을 조금 적게 해주는 방법 또는 방수가 잘 빠져나게 해주는 방법 아니면 다른 새길로 빠져나게 해주는 방법 여러 가지 약이 있어서 사실은 최근에는 약이 많이 발달돼서 옛날에 녹내장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녹내장에 쓰이는 안약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안약과는 좀 다른 거죠? 완전히 뭐 별개의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인공 눈물이 항생제 눈물이 아니라 이것은 안압을 떨어뜨려줘야 되기 때문에 방수 생성을 적게 해주거나 아니면 방수 빠져나가는 걸 잘 빠져나가게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약입니다. 네. 그러면 녹내장 초기부터 안약을 쓰신 분들은 이분들은 계속 쓰셔야 되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효과가 좋다면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압을 낮게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쓰다가
이제 약을 중단하게 되면 안압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럼 시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은 계속 써야 되고, 어떤 그 약을 너무 오래 써서 부작용이 있다면 다른 약으로 대치를 해서라도 안압은 반드시 조절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요, 안압을 낮추는 약물 치료가 좀 불편한가요? 좋아지기까지 시간도 걸리는 데다가 건조증이라든지 다른 증상들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예, 이 안압 낮추는 약이 굉장히 사실 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을 느끼거나 건조 또는 충혈되기도 하고요.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사실은 그러나 이 안압을 떨어뜨려주는 일이 워낙 눈의 시력을, 눈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우리가 쓰게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인공 눈물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처방되는 약물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넣어야 되는 건가요? 예, 약물 종류에 따라서 약 효과가 24시간 가는 게 있고, 어떤 약은 12시간 가는 게 있고, 어떤 건 8시간 가는 거, 이렇게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의 성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제 하루에 한 번, 어떤 것은 하루에 2번, 어떤 건 좀 더 자주 이렇게 넣게 됩니다. 네. 그렇게 따로따로 넣어야 되는 약도 있고, 또 요즘은 여러 종류의 약물이 합쳐진 복합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 입장에서는 좀 쓰기가 수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대로 요즘 복합제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한 방울만 넣어야 될 것을 복합제가 아닌 경우는 2번씩 넣어야 되고 3번씩 넣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합제로 많이 나와 있어서 이 복합제와 저 복합제 성분이 겹치지만 않으면은 그 복합제를 잘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안압을 더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복합제도 있고요. 녹내장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안약이 쓰이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2개를 바로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가지 안약을 시작을 해가지고 목표 안압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약을 추가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복합제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안압을 잘 떨어뜨려 주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안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압과 마찬가지로 아침, 저녁, 주무실 때 이때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재가지고 우리가 잘 안압이 조절됐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잘 조절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시간대는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녹내장 있는 분들은, 안압을 재시는 분들은 오전에 한번 쟀으면 그다음에는 오후에 한번 재보고 그다음에 이제 문 닫을 이제 늦은 시간에도 재보고 이렇게 좀 변화를 줘서 자기 안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안약도 꾸준히 잘 쓰셔야 되고요. 안압 체크도 잘 하셔야 되고. 먹는 약도 있지 않나요? 예, 먹는 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먹는 약은 이제 전신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역할도 해줄 수 있어서 그 내과적인 진단을 잘 받아가면서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수분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먹는 약은 이제 손발이 찌릿찌릿하다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제 피로감을 느끼거나 어지러움 또는 이제 신장 결석의 위험성이 있어서 전신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좀 부작용이 있으면 약을 좀 바꾸기도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치료에서 이제 말씀 주신 약물 외에 또 레이저 치료가 진행되기도 하지 않나요? 네, 레이저로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을 때는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보통은 홍채에 구멍을 내서 이제 새끼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통해서 방수가 잘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섬유주 쪽에 우리가 레이저를 쪼여가지고 그쪽에서 배출을 좀 잘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레이저 치료도 효과가 좋은 건가요? 약을 해서 우리가 있는 경우, 또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레이저에서도 일정 부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레이저 치료를 했다 그래서 뭐 계속 괜찮은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수를 이제 새끼를 내주기 위해서 홍채에 이제 절개를 한 레이저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방수가 빠져나가는 일이 열리긴 했지만 그 외에도 그것은 나중에 각막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중에 결국은 백내장 수술하면서 수정체가 부푼 것을 줄여야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하면 녹내장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해서 부족한 경우는 수술로 해서라도 우리가 안압을 떨어뜨려야 될 거고 네. 안압이 안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시신경의 손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반드시 안압을 효과적으로 잘 떨어뜨려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녹내장의 증상이 이제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 범위가 좁아진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시야가 좁아진다는데 일상에서 시야가 좁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잘 모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시야가 많이 줄어들 때까지는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TV 화면을 봤을 때 테두리가 조금 이렇게 잘려 나가는 느낌이라든가 가운데는 잘 보는데 주위 부분이 좀 덜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뭐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데 잘을 못 봤다는 경우라든가 계단에서 이제 자주 헛디디게 되는 경우 또 운전할 때 옆에서 차 오는 것을 잘 못 본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증세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이미 좀 진행된 이런 녹내장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한테도 우리가 보통 한쪽은 가리고 내가 보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눈을 움직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반대편을 가리고도 중심에 눈을 움직이지 않고 주위 보이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조금 실험해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양쪽 눈 차이가 많이 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주변 시야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번에는 여기까지 보였는데 요즘에는 이 부분까지는 잘 안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시야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오는 것을 잘 못 볼 수 있다고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고 위험 때문인지 녹내장애 분들은 운전을 피해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시야가 흐릴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시야가 흐리다는 것이 시야가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범위를 봐야지 운전할 때도 안전한데 만약에 우리가 좁은 범위만 본다 그러면 주변 시야가 굉장히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중심 시력은 잘 유지가 되고 있지만 주변부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중심 시력은 1.0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굉장히 생활에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전할 때는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예방은 물론이고 치료 효과를 위해서도 안압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안압을 높이는 위험한 증상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피해야 하는 생활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안압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또 고개를 숙이고 오래 있는 자세, 또 무거운 것을 들은 이제 복압이 올라가는 헬스를 해서 너무 심하게 한다든가 얼굴 빨개지게, 그다음에 물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마신다든가. 특히 이제 남성들은 넥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목에 쪼이게 된다든가, 그다음에 엎드려서 자는 습관들, 그다음에 이제 어두운 데서 작업을 많이 해서 동자가 커지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압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 중에서는 고개를 많이 숙이거나 힘주거나 엎드려 자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녹내장애 진단과 증상, 또 일상에서 조심할 부분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안과 전문의 주천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혜진의 제주도 푸른 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100세 시대 초고령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길어진 수명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도 간절한 바람일 텐데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방법,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노년의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노년의 기준은 노인복지법상 65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년을 어떻게 이제 정할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사회적, 법적으로 보게 되면 좀 어느 정도 뭐 의료 지원이라든지 연금이나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을 주는 기준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이제 65세로 나이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65세 이후에 사시게 되는 노년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년이 법적으로는 65세인데요. 그런데 신체 나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65세로 되어 있지만 그 뭐 64세는 노년이 아니고 65세부터 갑자기 노년이 되냐 이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네, 이제 실제 이제 주민등록상의 나이 이제 올해 2026년에 몇 살, 또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아직 몇 살 뭐 이렇게 나이를 따지는 것 이전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년월일을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몇 살 정도인가, 어느 정도 노화되었는가 이렇게 보면은 또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우리가 흔히 이제 생체 나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주민등록상 나이랑 분명 다르고 실제로 주변에 보시더라도 이제 똑같은 70세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하시고 운동하셨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관리와 운동 말씀을 드렸지만 왜 차이가 나는 걸까?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조금 더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걸까? 뭐 이러한 의문이나 궁금증들은 계속 되어 왔고 뭔가 우리 몸에 우리가 이제 사춘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가 멈추는 이제 폐경이 된다든지 이런 시간에 따른 어떤 생리 현상의 변화, 신체 변화 이런 것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식물이나 동물에게도 마치 시계가 있는 것 같은 현상,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궁금증은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될 텐데,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 타고났다,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식습관이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 또 뭐 젊어서 술 담배를 많이 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을 많이 썼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도 우리 신체 생체 나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그렇게 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생체 나이는 좀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젊을 때부터 조금씩 노화는 진행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일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노화라는 말,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을 때부터, 특히 이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신체가 성장하고 신체 기능이 최정점이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서서히 노화가 시작된다. 세포의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또 여러 가지 호르몬,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고 피부 탄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회복력도 뭐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노화는 이제 20대 중반 30대부터 젊을 때부터 이미 좀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몸으로 당장 느끼는 어떤 뭐 갑자기 주름살이 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세포 수준에서 이런 노화는 젊을 때부터 노화가 서서히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화의 과정으로 보면 뭐 이런 주름뿐 아니라 근육도 그렇고요. 근골격이나 뇌세포까지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형으로 봤을 때 젊다, 좀 나이가 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의 주름, 피부의 탄력성 뭐 이러한 것도 있고 또 우리 근골격계 근육의 양도 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나이살 체지방이 좀 많아 보인다든지 뭐 이러한 겉모습으로 보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제 근력이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균형 감각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낙상 위험도 증가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뼈 자체도 점점 약해지면서 뼈 밀도가 감소해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제 뼈가 쉽게 골절이 더 잘 되는 골다공증 같은 것들도 이제 노화 현상으로 진행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이제 치매, 뇌에 있는 저하, 뇌세포 기능도 떨어지게 되면서 뭐 기억력, 판단력, 뭐 계산력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피부 또 근골격계, 신경계 이러한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과정이 노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체지방 얘기하셨는데 지방 분포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다면서요. 피하 지방은 줄어들고 복부 내장 비만이 증가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젊은 분과 나이 드신 분의 어떤 체형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체지방의 분포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아실 수가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하 지방은 줄고 특히 이제 내장 지방, 복부 지방은 이제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아직까지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중심성 비만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는 아직도 한 가지로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 특히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감소가 이런 지방 분포, 특히 이제 내장 지방을 더 재분포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이제 당뇨나 신체 대사 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인슐린과 당대사, 지방대사의 유연성 장애가 생기면서 이러한 지방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또 저장할 때도 우리가 내장 지방으로 생기게 하는 이러한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또 내장 지방 같은 것들이 노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러한 그 대사 질환은 또 혈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혈관에도 문제를 주지만 또 이제 미세혈관, 작은 혈관부터 영향을 많이 줘서 여러 가지 혈액순환, 심내혈관 질환 위험성도 증가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떤 심장이나 뇌혈관 자체에 동맥경화도 유발하지만 우리가 피부에 겉으로 나타나는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줘서 이제 최근에 또 뭐 유행하는 귓볼에 이렇게 주름이 있으면 뭐 치매나 심장병, 뇌혈관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돼서 혈관 노화도 역시 주된 노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사증후군 위험도 지적하셨지만 말씀 주신 이런 여러 신체적인 변화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주요 한국의 사망 원인이 이제 1위가 암이지만 또 2, 3위는 이제 심내혈관 질환, 심장병, 뇌졸중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이나 뇌혈관의 노화는 사실 또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러한 그 만성적인 대사 질환의 위험이 결국은 이제 심내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게 되고 또 이렇게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이러한 현상도 역시 이러한 대사 유연성과 관련된 대사 노화 과정이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내혈관 질환, 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셨는데요.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의 건강검진도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노년에 챙겨야 하는 검진과 주기라는 것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검진이 사실은 이제 아무 증상이 없는 분에게 이제 조기에 건강 위험을 찾아내서 이런 건강 위험을 조기에 개선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검진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노년기에 건강검진의 항목이나 주기 이런 것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항목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개인별로 노화 상태가 다 다르고 기대 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뭐 70세 이상은 하지 마라 이렇게 공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실제로 뭐 90세, 100세까지 얼마든지 기대 여명이 있으신 분에게 나이 제한을 둔다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다른 건강 문제가 더 우선인데 불필요한 건강 검진하거나 아니면은 그 건강 검진 과정 자체가 침습적이어서
검진을 하다가 오히려 더 이제 검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작은 확률이지만 네. 어떤 그런 부작용이나 위험성은 있지 않겠느냐. 네. 또 괜히 몰라도 되는 질병인데 찾아내서 어떤 우리가 건강 증진이나 수명 연장 효과가 없는데 네. 괜히 찾아내는 건 없는가 이런 네. 것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많이 있어서 네. 노년기의 건강 검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심뇌혈관 질환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증상이 이미 심장병이나 뇌혈관 문제가 있는지를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런 증상에 맞는 검사를 하셔야 되지만은 우선 이제 증상이 없는 분들은 그런 위험 요인이 있지 않는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러한 기본적인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요인들을 이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검진은 우리가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위험한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암 검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대변 잠열 검사라든지 또 위내시경이 너무 힘든 분들도 있지만 위내시경 정도는 그냥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네. 이런 분들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서 위암 검진 같은 것들을 좀 해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검진에 소요되는 어떤 위험성이나 비용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더 어떤 건강 이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개인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 선택 또 개인의 건강 위험에 따른 적절한 검사 항목을 선택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치의와 상의해서 개별 맞춤으로 건강검진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심뇌혈관 질환 이제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요. 뇌혈관 건강 특히 걱정이 됩니다.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까지 신경계 손상의 위험에도 민감해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노년기에는 이제 혈관 노화로 인해서 뇌혈관이 잘 막히실 수도 있고 또 뇌출혈도 또 여러 가지로 잘 생기실 수가 있는데 우선 뇌과리, 뇌동맥류 같은 것들이 혈압이 올라가면서 터지실 수도 있지만 또 어르신들은 또 이제 잘 이렇게 넘어지시거나 부딪혀서 머리를 부딪혀서 어떤 외상성 뇌출혈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머리를 부딪혔을 때 이제 바로 머리가 아프고 심한 뇌출혈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출혈 같은 경우에는 며칠, 몇 주가 거쳐서 증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이제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옆에서 보시는 경우에는 바로 CT 검사라도 할 수가 있지만 혼자서 이렇게 부딪히고 잘 모르고 계신 경우에는 뭔가 서서히 좀 의식이 떨어지고 말수도 적어지고 잘 움직이지 못하고 좀 뭔가 좀 이상하시다 이런 경우에도 신경계 손상이 또 생기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잘 봐주시고 특히 이제 낙상하게 되면 골절 위험도 있지만 특히 머리나 목 부위에 어떤 손상 같은 것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예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뼈 건강, 비뇨기계 질환에 대해서도 살펴야지 않을까요? 만성 질환이 주는 노년기 건강의 위험이 삶의 질을 또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뼈 건강, 골다공증은 노년기에 이제 진행되실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골다공증이 생기는 이유들이 다양하지만,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이러한 골밀도 감소가 더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성분들은 좀 더 잘 살펴주셔야 되겠고 남자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하긴 하지만 남성분들도 이제 골다공증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제 키가 작아지고 허리가 조금씩 붓고 이런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골다공증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하신 분들은 또 골밀도 저하가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시고
또 이제 적절한 신체 활동,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골밀도, 뼈 건강도 좀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비뇨기계 질환도 특히 이제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젊었을 때 이제 출산하시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이제 요실금 같은 것들이 잘 생겨서 이제 요실금이 많이 심한 분들은 사회 활동하기 또 어려운 경우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요로 감염도 잘 생길 수가 있어서 요로 감염이나 요실금 같은 문제도 살펴보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잘 오시면서 소변 볼 때 불편하시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소변을 보고 나서 또 소변이 남아 있고 또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서 깨시고 이런 것들이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뼈 건강이나 이제 비뇨기계 질환도 불편하시면 적극적으로 초기에 찾아내서 관리하시는 노력도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또 호흡기나 치과 질환 역시 삶의 질과 직결이 될 텐데요. 확인하고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호흡기 질환, 특히 이제 호흡기도 이제 노화가 되게 되면 호흡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호흡 기능하게 되면 이제 폐활량 같은 것들도 떨어지시게 되면 이제 활동하실 때 숨이 잘 차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기침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객담을 배출하는 능력 그리고 고개를 잘 가누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물질이 흡입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런 객담 배출 능력이나 이제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드실 때 이제 삼킴 기능 특히 연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화 운동이 이제 조화롭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조금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이제 기침을 통해서 들어간 음식물을 빨리 이제 배출하셔야 되는데 이런 반사 능력이나 기침할 때 힘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이제 흡인이 돼서 이제 질식 위험이 또 높아진다든지 흡인성 폐렴 같은 위험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이제 호흡기 건강, 호흡기 질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사망 원인 중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제 폐렴으로 인한 호흡기 사망이 또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호흡기 폐렴 예방을 위해서도 또 이제 예방 백신, 폐렴 구연 접종 같은 것들도 잘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특히 치과 질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가 안 좋으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또 구강 위생이 또 나빠지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치주염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이 몸에 염증이 생기고 이러한 염증은 이제 또 전신 염증으로 진행되거나 또 국소적으로 또 심한 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물론 이제 금연도 매우 중요하고 또 이제 부드러운 음식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 이런 것들도 하시면서 이제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또 치과 관리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년기 건강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론디의 Tide is High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